우아한 방어. 코를 파도 될까? 웃지 말자. 이제 이 질문은 진지하다. 코를 파야 하나? 우리 아이들은 코를 파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어느 전염학자가 내게 말했다. 그녀는 매우 진지했다. 코 파기 그리고 먹기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은 아마도 사회적인 영향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들이 흙을 먹어도 될까? 아마 그럴 것이다. 항균성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할까? 아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을까? 그렇다. 좀 더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서 19세기 런던을 주목해보자. 1892년에 출간된 영국 동정여법 저널 29회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놀라운 선견 지명이 담겨있는 글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귀족의 질병이라고 한다. 사회의 고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를 비롯한 공기 중의 자극물질 같은 것에 대한 계절 알레르기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19세기의 이 에세이는 어쩐 일인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류머티즘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레르기는 가까운 사촌이다. 면역기가 과도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레르기 빈정이 미 기저고 병이라는 발상을 이용해서 영국의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알아냈다. 한 세기가 더 흘러간 뒤에 1989년 11월 또 한편의 알레르기 비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논문을 발표했다. 2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논문은 알레르기 비염 위생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수라는 제목으로 연구의학 저널에 실렸다. 저자는 1958년 3월에 태어난 17,414명의 어린 아이들 가운데 알레르기 비염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살펴보았다. 저자는 16가지 변수를 조사하여 한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가능성과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수 사이의 놀라운 관련성을 설명했다. 그 관계는 역의 관계였다. 아이의 형제 자매가 많을수록 그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뿐 아니라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아이는 나이 많은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였다. 이 논문은 알레르기 질환은 유아기의 선의 형제 자매의 비위생적인 접촉으로 전달되거나 출산 전에 선의 형제 자매의 접촉으로 감염된 엄마를 통해 걸릴 수가 있다. 지난 세기에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가정의 편의시설이 개선되면서 개인 청결의 기준이 높아져서 젊은 가족에게 교차 감염의 기회가 감소했다고 가정했다.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던 아토피성 질환의 임상적인 발현이 더 널리 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위생가설의 탄생이다. 이 가설은 우리와 근대와의 관계에서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생생한 통찰을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도전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에 지어나였다는 생각이 그 중심에 있다. 대다수 인간에게 그러한 환경의 특징은 식량의 부족이나 질량을 옮기는 식량, 비위생적인 환경, 깨끗하지 않은 물, 혹독한 날씨 등 극한적인 도전이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환경이었다. 우리 방어의 중심에는 면역계가 있었다. 이러한 방어는 수천 년 진화의 산물이다. 강가의 돌은 흐르는 물에 씻기고 제멋대로 뛰어내려가면서 형성이 된다. 그 길을 따라가며 인류는 우리의 방어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약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온갖 종류의 관습과 습관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뇌를 면역계의 일면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집단 지성을 사용했다. 우리는 손을 씻기 시작했고 위험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특정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시작했다. 어떤 문화에서는 돼지고기를 피한다. 산모총병에 걸리기 아주 쉽기 때문이다. 소고기를 금하는 문화도 있다. 치명적인 대장균 때문
괴정균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씻는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진화했지만 우리의 면역기는 되게 진화하지 않았다. 이 말은 면역기가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면역기는 우리의 환경에 대응하면서 학습한다. 이것이 적응 면역기라는 분야의 핵심이다. 인류의 면역기는 다양한 위협에 접하고 면역 반응을 개발하여 그러한 미래의 위협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다. 하지만 적응은 진화와 똑같지가 않다. 적응은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에 반응을 보인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새벽에 새를 사냥할 때 새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사냥을 나갈 것이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진화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시킨다. 이러한 경우에 진화는 날개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새를 잡는 능력을 최적화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날개가 달린 생명체가 되려면 영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응했다. 우리는 손을 씻었고 바닥을 닦았고 음식을 요리하거나 어떤 건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우리는 학습했고 적응했다. 그러고 난 뒤 우리가 과거의 발견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학습과 적응은 비약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발견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백신과 항생제 같은 약을 개발했다.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면역기가 상호작용했던 환경을 바꾸어 버렸다. 우리가 식용으로 기르고 도살하는 동물과 농작물과 부엌의 위생을 개선했다. 특히 세계의 부유한 지역에서 우리는 물을 정제했고 배관과 폐수 및 분뇨 처리 시설을 개발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기타 세균을 분리하여 제거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면역기는 계속해서 늘 있던 그대로였다. 우리의 면역기는 특정한 유형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장했고 진화했다. 어느 수준에서 우리는 면역기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면역기의 적응 명단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준에서 인간의 면역기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핵심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면역기와 환경 사이에 부조화가 생겼다. 우리의 면역기는 종으로서 수행한 강력한 학습 덕분에 자신을 가르치고 연마하고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세균과 정기적으로 상호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아기일 때만큼 분리와 접촉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집이 더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규모가 더 작아지고 음식과 물은 깨끗하고 우유는 살균되었기 때문이다. 면역기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다면 면역기는 어떻게 할까? 면역기는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것에 분개한다. 이른바 알레르기의 지속적인 면역기의 공격 등이 비생산적이고 자극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면역기에 나타난다. 작은 면적 역시 증가했다. 그 수는 상당히 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1997년에서 99년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5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피부 알레르기 역시 비슷한 규모인 69%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어린이의 12.5%가 습진과 기타 염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장의 앞부분에 언급한 주제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음식 및 호흡기 알레르기가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이 많아진다는 의미였다. 이는 이러한 알레르기를 누가 보고하는 것에 따른 차이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차이 또한 반영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적으로 나타난다. 피부 알레르기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화된 나라에서 두세 배가 증가하여 어린아이들의 15에서 30%, 성인의 2에서 10%가 알레르기가 생겼다에 게재된 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시기 유행병처럼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2011년 유럽의 어린아이 4명 가운데 1명이 알레르기에 시달렸고 이 수치는 상승하고 있다고 세계 알레르기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가 밝혔다. 위생가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동 연구 결과의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할 때에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으로 이주한 소독약 광고 21년 세균을 적용한 제품은 소독약. 파키스탄에 그대로 살고 있는 파키스탄인보다도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
영국으로 이주한 파키스탄인이 서아프리카에 사는 아프리카인보다도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인에게 루푸스가 많이 생긴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염증성 장질환, 루푸스, 류머티즘 질환, 그리고 특히 소화지방 변증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거기는 글루텐의 단백질 분자에 대한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수반이 된다. 이 공격은 소장의 벽에 차례로 피해를 준다. 이런 음식물 알레르기 같지만 증상이 부분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 염증은 상해를 입은 부위에 나타나고 면역계는 단백질과 연관된 영역을 공격한다. 알레르기는 더 일반화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는 기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과민증이라고 하며 질식도 유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와 자기 면역의 경우에 모두 면역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숙주에게 건강한 것일 경우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증거가 모두 위생이나 어린 시절의 감염 감소, 경제력과 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새로운 오염 물질 등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변화에는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위생가설은 유효하다. 아미시파와 관련된 유용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미시파가 흥미로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연구는 모든 연구자에게 흥미를 갖게 했다. 두 공동체, 한쪽은 인디애나주의 아미시파와 다른 한쪽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후터파 사이에서 알레르기의 유병력을 들여다보는 연구였다. 왜 이 연구가 그토록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을까? 그것은 이들 두 집단이 수백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 비교적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미시파는 1700년대 스위스에서, 후터파는 1800년대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 사이의 국경선을 이루는 티롤 남부 지역에서 이주했다. 결론은 이렇다. 그들은 비교적 비슷한 유전적인 조성을 이어받아 대규모 가족, 높은 비율의 예방접종률 등 알레르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연구에서는 실내 애완동물에 대한 금기를 지적한다. 그러나 가축에는 금기가 없었다. 이것은 유사성인 동시에 주요한 차이다. 연구에 따르면 아미시파는 전통적인 농법을 실천하며 가족마다 낙농장을 운영하며 살고 현장 답사나 수송의 말을 이용한다. 후드파는 대규모 고도 산업화된 공동체 농장을 운영하여 먹고 살았다. 또 다른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는 알레르기 유병률과 관계가 있다. 아미시파 어린 학생들은 불과 5%만 전식에 시달린 데 비해서 후트파는 21%가 전식에 걸린다. 민감도의 기준을 약간 낮춘다면 후트파는 33%에 비하여 아미시파의 아이들은 7%이다. 연구진은 유전도 배경도 아주 유사하고 다른 집단으로부터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점도 유사한 두 집단이 알레르기에 대한 특성은 왜 다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연구진이 발견한 한 가지 강력한 단서는 아미시파의 집에는 고양이나 개, 진면도기, 진드기, 바퀴벌레 등 때문에 알레르기 항원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는 것이었다. 아미시파 가정의 40%는 그들이 있었던 반면에 후터파는 10%만 있었다. 여러분은 아마 후터파의 집에서 살고 싶을 것이다. 병을 일으키는 유형의 박테리아 잔여물이 아미시파의 집에서 거의 7배가 많았다. 여기서 반전이 있다. 연구원들은 아미시파의 몸속을 들여다보고 자연으로 튀어나오는 혐오감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하는 단서를 발견했다. 아미시파 아이들은 호중구라는 면역세포의 비율이 높았다. 기억하는지? 호중구는 제1선에 싸우는 투사이다. 아미시파는 또한 상대적으로 호선구의 비율이 낮다. 이들은 백혈구 세포의 다른 유형이다. 호선구는 튼튼한 만능투사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을 파괴하는데 없으면 안 될 존재였다. 그들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제 알게 된 것처럼 양날의 검이다. 사실 호선구는 수가 많아지면 알레르기와 자기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잉 상태가 되면 호선구는 전식과 습진, 루푸스, 크론병 등 기타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가 있다. 아미시파와 후트파는 인터페론이나 엔터리켄처럼 사이토카인 수준으로 측정했을 때 강력한 면역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유형의
박테리아의 공격 대상이었다. 전체적으로 이 박테리아는 똑같은 23개의 사이토카인을 유도했지만 아미시파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다. 후토파와 비교하여 아미시파는 전통적인 농업을 실천하며 미생물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아미시파는 전식 환자의 비율이 극도로 낮았고 면역 특성이 독특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업과 미생물이 많은 환경이 선천적인 면역성 근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다. 그 후 연구자들은 생쥐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반복하는 연구를 했다. 결과로 아미시파처럼 상대적으로 미생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생쥐가 후토파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생쥐보다 주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면역기를 발달시켰다. 지금부터 과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논문을 인용할 것이다. 이만큼 이 책을 따라온 독자라면 대부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인간과 생쥐를 연구한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두 연구 모두 호선구의 수준을 낮추고 호중구의 수준을 높이고 사이토카인 반응은 전반적으로 억제하고 조절 T세포나 인터류킨 10의 수준은 증가하지 않게 하자 보호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대부분 생쥐의 타고난 면역 경로에 의존한다는 결과는 선천적인 면역 신호가 아미시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어린이들의 후속 면역 반응 또한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겠다. 먼지와 애완동물의 오물,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환경, 헛간 앞에 널린 쓰다 남은 물건은 적과는 거리가 멀고 선천 적응 면역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미시파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알레르기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코를 파서 조절된 것을 먹어야 할까? 이 연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따금 우리에게는 생기는 충동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는 면역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콧구멍을 약간의 세균을 밀어 넣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입안에 그것을 듬뿍 집어넣는 것과는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느 유명한 면역학자는 대개 아이들은 하루에 흙을 한 건씩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머를 첨가한 말이었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 결론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많은 상품이 나와 있다. 어린 시절 나는 웨키 패키지라는 것을 수집했다. 웨키 패키지는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바꿔놓은 교환카드와 스티커 모음이었다. 유명한 개 비스킷 브랜드인 밀크본 대신에 밀크폼, 유명한 반창고 브랜드인 밴드에이드 대신에 밴드에이크 같은 식의 카드가 있는 것이다. 각각의 꾸러미에는 1700년대에 만들었을 법한 사각형 모형의 분홍색 껌이 들어있었다. 웨키 패키지에 포함되었던 상품 중에는 윈덱스, 창문 닦는 세제, 에이젝스, 타이드 등 5의 위생 및 청소 관련 제품이 들어있었다. 딱히 놀랍지는 않다. 간염관리 및 전염병 전문가 협회에서 2001년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행의 상품은 1800년대 말 시작된 위생 관련 마케팅 활동이 급증했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강구되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우리가 어떻게 비누 제품의 겉으로 미혹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소개하겠다. 1900년대 초 시어스 상품 목록은 암모니아, 붕사, 세탁 및 화장 비누를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1900년대 초중반 미국의 비누 생산은 44% 증가하여 상수도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시스템의 주요 개선율과 일치했다. 항생제와 백신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어 마케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위생용품 시장이 81% 급증했다. 연구자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중의 우려가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에서 에이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위기를 헛되이 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메시지는 영향력이 따른다.
연구에서는 성인의 66%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며 40%가 이러한 미생물이 더 널리 퍼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갤럽의 1998년 여론조사를 인용한다. 갤럽은 또한 성인의 33%가 가정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항균성 세제에 대한 수요를 표현했으며 26%가 항균세제가 신체와 피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이 틀렸다. 대중만의 인식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사가 항생제와 사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중을 호도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나는 이미 항생제를 세상 바꿀 기적적인 발전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와 동시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은 복용할 필요가 없는 약을 복용하는 개인에게 해로우며 전체적으로 사회에는 더 해롭다. 박테리아는 항생제를 견뎌낼 수 있도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살아남은 박테리아는 슈퍼버그라고 불린다. 묵시론적으로 들리지만 슈퍼버그는 매우 현실적이다. 2014년 말에 한 보고서는 약물의 내성이 생긴 보통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매년 70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당연히 박테리아는 내성이 생기도록 진화한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박테리아는 돌연변이가 생긴다. 그리고 약물의 내성이 생긴 돌연병의 경우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어느 곳에서나 항생제를 만났다. 항생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닭이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살찌우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식용고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출산과 성장이 훨씬 빨라져서 싼 값으로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은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식용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 1,500만 kg을 팔았다. 이 양은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약 80%에 해당한다.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박테리아가 진화하도록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박테리아가 진화하는 방식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빠르게 피하는 것을 발견했다. 박테리아는 서로 항생제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 코드를 주고받는다. 사실 항생제의 공격을 당하는 박테리아는 동료 박테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보호 유전 형질을 보내줘서 저항력이 전달될 수가 있다. 2014년 4년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저항력이 생긴 박테리아 탓에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며 그때까지 암 사망자수는 8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기후변화처럼 넓은 범위의 많은 사람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보다도 훨씬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의학적인 위기 3가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박테리아가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장 건강을 검사하고 싶은지 회원에게 묻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당연히 린다는 그럴 의향이 있었고 그들이 요청한 대소변 샘플을 보내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증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을 파악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계의 균형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친절한 이 박테리아 미생물군요 전체를 만나보자.